네,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는데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 화물연대가 이번에 파업을 왜 하게 된 것인지 그 과정을 간단히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한 달 전부터 예고가 됐던 겁니다. 예. 지난 6월 그 총파업 때 정부와 여야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등에 대해서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여야는 그 정쟁만 지금 일삼고 있고 그래서 국회가 공전되고 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이제 강경으로 선회했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물연대는 10월 22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촉구했고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결국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핵심 쟁점은 이제 안전운임제가 됩니다. 올해까지 이렇게 시행되고 종료가 되도록, 그러니까 일몰 시한이 정해져 있었던 거거든요. 예.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년 그 화물 운수 종사자의 그 과속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멘트하고 이제 컨테이너 분야에 대해서 최소 운임을 공표하고 이것보다 이제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 등을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네. 화물 운송료가 낮으면 화물 운수 종사자들이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물건을 더 많이 싣게 되고 또 장거리를 또 장기간 운영해야 되니까 안전운임제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해서 생긴 제도인데요. 실제로 안전운임제 도입 전인 2019년까지 시멘트 차주들은 월 375시간을 운행하고 순수익 200만 원을 벌게 됐는데 시후로 따지면 5,300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이 이제 졸음운전, 뭐 주시 태만, 과속 이런 걸로 나타나서 화물운수 종사자들이 장시간 그 노동과 과로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노동에 대한 제대로 보상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라도 안전운임제는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최저임금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일단 현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걱정인데요.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30일 그 안전운임제 일몰 여부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문제 제기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지속된다면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도 검토한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강경 일본도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물류 차질이 사회 재난이라면 재난을 초래한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게 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전에 분명히 충분한 이제 대화의 기회가 있었고 논의하겠다는 뭐 약속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이행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는 이에 강경 대응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계 피해는 실제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뭐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그 총 3조 263억 원의 추가 차질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예. 정부 주장에 의하면은 철강 산업 피해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이제 석유화학 부분 이런 데 각각 뭐 1조 원 이상 손해가 나고 있고 예. 정유나 자동차, 시멘트 순으로 이제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업계 피해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 근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화물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당연히 해당 업종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정부는 이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사회 재난이다, 물류가 마비된다, 또 국가 경제가 초토화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바꿔서 말하면은 이 화물차 기사분들이 정말 산업계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란 증거죠. 네. 그렇게 산업계에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면은 그만한 대접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로 물류가 마비되고 국가 경제가 초토화될 정도라면은 총파업이 예고됐던 지난 한 달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그 값싼 노동으로 이윤을 극대화했던 시대는 지났고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정부와 자본가들도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전에서도요, 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뭐 7개 주유소가 휘발유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과장된 보도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전의 주유소가 225개나 있거든요. 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대전 시민 가운데 화물차 운전으로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생계는 왜 걱정 안 하고 주유소 몇 개 휘발유 떨어져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마치 뭐 대단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유소에 휘발유가 떨어졌으면 다른 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되지 않나요? 언론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마치 대단한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보도하는데 이런 일은 좀 상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게 그렇다면 참 중요한 것이, 국토부 장관은 화물 노동자들의 월 수입이 뭐 이미 500만 원, 600만 원 수준이나 되기 때문에 이 저임금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화물연대 주장이 분명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화물연대와 완전히 이제 의견이 상충이 되는 것인데 어느 쪽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물연대 측 주장이 저는 지질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뉴스와 그 JTBC에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고용부 보고서를 기준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그 자동차 운송, 그리고 곡물 사료 부분에 이제 월 평균 소득을 보면은 자동차 운전사는 이제 527만 원을 받고, 곡물 사료 운전사는 525만 원으로 이제 나타나서 표면상으로 보면은 원희룡 장관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근데 반면에 그 화물연대 조사에서는 자동차 운송 운전사가 월 평균 363만 원, 그리고 곡물 운전 기사는 월 409만 원을 받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예. 꽤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각각 이제 164만 원과 이제 116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양측의 조사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는 매출액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 화물연대는 순소득 기준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부 조사에는 각종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그 4대 보험료와 차량 할부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부 관계에서 이를 인정을 했는데요. 화물차주들은 통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고가의 화물차를 할부로 이제 구입한 뒤에 화물을 운반하고 번 수입으로 할부금을 몇 년에 걸쳐서 갚아 나가는데요. 할부 금액이 평균 한 월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정부에서 통계를 낸 거죠. 현재 안전운임제가 시행 중인 그 시멘트하고 이제 컨테이너 업종에 대한 월 평균 차량 할부금 인정해 주는 게 12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걸 예. 빼고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루 평균 12시간씩 운전해야 하는 걸 감안하면은 월 400여만의 소득은 너무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급으로 계산하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은 월 평균 운행 일수는 23일 정도가 나오고 하루 평균 12시간이라는 것으로 계산하면은 경제단체에서는 19,000원으로 산정이 되고 화물연대는 13,000원,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16,000원으로 이제 계산을 뽑고 있는데요. 예. 화물연대 주장하는 것처럼 뭐 최저 시급 수준은 아니지만 전체 그 산업 노동계 전체 평균 시급보다는 이 화물 운송자들이 시급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분명 그렇죠. 팩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어떻게 좀 이번 사태를 풀어야 할지 해법이 좀 없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정부와 산업계가 화물운수 종사자들도 우리 국민이다. 그래서 같이 공생한다.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정부의 파업 해결 방안은 대부분 경유 가격에 이제 정부 보조금을 좀 보태주고 화물 차주들의 비용을 좀 지원하든지 아니면 운송 물류비를 일부 인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화물연대 파업이 마치 뭐 북한의 핵폭탄과 같다 이런 식으로 과격한 발언을 하면서 화물 운송 종사자들을 마치 적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고 대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그 일모제를 폐지하고
철강제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지, 간선 등 그 5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 주장에는 상당한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서울 여객 운송 시장의 그 주인공이 택시 업계에서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서 고객들이 편의성이 높아진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서 고질적인 택시 승차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셈인데요. 운임만 인상해도 이렇게 안전과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례가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걸 좀 본따서 좀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운임을 산정해서 화물 운송 실적제를 이제 강화하면 운송거리와 적재물 그리고 운임 등을 신고하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누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적정 운임을 산정하고 그거를 지불하는 그 체제로 바꾼다면은 노사정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운임 산정이 가능하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경 일본도로 나갈 게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으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그렇죠. 함께 대화하고 그래도 그렇죠.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바른경제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에게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5시엔